예, 이제 라살의 정치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살은 어떤 무력 혁명에 반대하고 평화적인 혁명이죠. 보통 선거를 통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고 국가를 통한 사회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라살은 이제 1848년 혁명에 참여했지만 그 혁명이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혁명적 정세가 끝났다고 보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전진적인 평화적인 혁명을 선호했습니다. 1862년에 독일에서 부르주아와 프레이션의 봉건적인 정부가 이제 부르주아 헌법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했을 때 라살은 아직 비스마르크와 협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라살은 비스마르크와 대항하고 있는 즉 봉건 군주와 대항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의 무장봉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소수의 봉기보다는 대중투쟁을 선호를 하였는데요. 라살은 이런 부르주아들의 무장봉기에 사용할 소총과 탄약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보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 마르크스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즉 비스마르크가 보통 선거를 도입하기 전에는 라살은 이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대항적인 비스마르크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862년에 대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보통선거 도입을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보통선거는 1867년이죠. 어쨌든 1862년 이후에 라살은 이 보통선거 도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혁명이 갑자기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온건하게 바뀝니다. 라살은 1863년 3월 1일에 행한 연설 공개 답변서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의 필요성, 즉 경제투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어차피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면 노동자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투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즉 의회주의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임금 철칙, 임금 인상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애를 낳고 그래서 공급을 더 많이 해가지고 노동력이 공급이 늘어나서 다시 임금이 떨어진다. 이런 임금 철칙서를 주장합니다. 국가 원조의 생산협동조합에 의한 노동 수익의 실현.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동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동자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동자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즉 보통 선거권 쟁취 투쟁을 하자는 거죠. 라살의 정치 투쟁은 결국 선거권 쟁취 투쟁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차티스트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라살은 또한 1인 독재, 그죠? 1인 지배 체제를 선호했는데 바로 자기가 노동자 정치운동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중앙집권자적인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1인 지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는 노동자 협회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의 적으로 어, 간주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 답변서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라살이 만든 전 독일 노동자 협회의 강령에 포함됩니다.
라살은 이 당시에 매우 유명한 명망가였는데 영국의 노동조합을 견학한 독일 노동자들이 라살에게 노동자 정치단체의 대표자를 맡아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라살은 그 대표를 맡는 조건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서 라살 1인 통치의 노동자 정치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라살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 정당, 노동자 정치조직의 유일한 목표는 합법적 수단에 대한 평등 선거죠. 보통 선거, 직접 선거를 지배계층으로부터 얻어내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로부터. 라살에 따르면 이런 선거와 의회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계급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 민주화된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면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본가들은 사적 이익이죠.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노동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착취하지 않는 도덕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발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봉기주의자, 즉각적인 사회주의 실현, 그죠? 이거를 요구하는 봉기주의자의 반대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혁명적 조건에서는 무장봉기죠. 무장봉기의 가능성을 당연히 인정했죠. 오히려 영국과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배계급의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무장봉기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 라살은 독일에 있어서조차 협상을 통한 선거권 쟁취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혁명 방법론에 있어서 마르크스와 라살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보통 선거권의 획득과 점진적인 사회 개혁은 마르크스에 의해서라도 영국이죠. 영국에 의해서 마르크스가 영국에서의 평화적인 혁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권 획득이 라살만 가지고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마르크스는 독일과 같이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은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는 평화적인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라살은 바로 이 비스마르크 체제에서도 군주제에서도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즉 평화적 혁명을 일반적으로 보냐 무력 혁명을 일반적으로 보냐 그 차이점이 마르크스와 라살의 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그 제자들 역시 보통 선거권의 획득과 의회 투쟁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제자인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죠. 이들이 어, 독일 제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원 활동을 했고 베벨에 따르면 베벨의 조직도 처음에는 보통 선거가 노동자에게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대했지만 점차 노동자의 선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연하죠. 마르크스도 당연히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마르크스도 당연히 노동자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를 당연히 찬성한 겁니다. 다만 지배계급이 무력적으로 탄압할 때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마르크스파의 리프크네프트와 베베 의회 활동을 했지만 이들의 의회 활동은 혁명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라살파의 의회 활동이죠. 슈바이처가 라살의 후계자인데요. 슈바이처 같은 라살파들은 투쟁, 정치 투쟁, 경제 투쟁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권 확보 투쟁을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또 통일 문제에서도 라살 주자들은 오스트리아를 배제하자고 한 거죠. 마르크스주와 달리.
그리고 의회를 체제 개선적인 입법 운동으로 이렇게 보는 게 라살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의회를 혁명을 위한 선동의 공간으로 보면서 의회에서 정치 수행을 강화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리프크네피트로도 의회 진출할 당시에는 의회를 정치 투쟁의 공간으로만 보지 의회를 통한 혁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회 내 쟁점에 파묻힐 경우에 자신의 혁명성이 희석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입법 운동에 주력하는 것은 부르주아 지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에, 보고 입법 활동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 입법 운동 자체를 배제한 건 아니지만 입법 운동을 하면서도 의회 바깥에서의 혁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파 의회였고 리프크네프트는 초반에는 진보적인 법안이라도 의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리프크네프트나 베벨도 의회에서 진보적인 법안에 대해서 점차 참여하는, 즉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개선도 동의하고 의회 바깥에서의 그 혁명도 동의하는 그러한 탄력적인 입장을 가졌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막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사회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죠. 당면한 요구죠. 그걸 사회개혁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혁명에 이르는 방식은 어떤 초역사적인 것이나 초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구체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점진적인 혁명, 평화적 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1860년대 독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평화적인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 독일 3인당이 제1당이 부상을 하면서 엥겔스는 아마도 선거를 통한 혁명이 독일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860년 당시에는 독일에서 선거를 통한 혁명이라는 것이 에, 불가능하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막스주의자에게. 다만 라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랑스 무정부주의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입법 투쟁을 경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입법 투쟁을 배제한 건 아니다. 국제노동자협회 대회에서도 마르크스는 아동노동의 폐지, 여성노동의 보호, 성인의 10시간 노동시간, 직접세의 강화 등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제1 인터내셔널의 실천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1875년 라살파와 통합이 논의되던 당시 마르크스는 독일 사회주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현실 운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전혀 실현되기 어려운, 그죠? 관념적인 10세기의 강령만큼, 그죠? 그런 이 강령 못지않게 현실의 운동 개선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강령적 차원의 혁명과 이러한 입법 전술, 입법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개혁의 요구는 공산당 선언이나 독일 공산주의자 요구 등에도 반영됐습니다. 결국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이래로 즐겨 사용한 사회적 혁명이라는 것은 프랑스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오로지 봉기만을 통한 집권은 아닙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평화적 방법이든 혹은 폭력적 방법이든 생산수단의 사회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대전환, 노동자 착취로 인한 계급 대립이죠. 이러한 계급 대립의 소멸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좋다고 본 거죠. 하지만 현실은
독일의 현실은 특히 이 봉기와 같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1860년대 후반에 어, 독일 제국의 진보당은 자유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스마르크와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헌법을 도입하는 걸 비스마르크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르크에게 청원하는 방식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러한 선거권 개혁이죠. 이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 제3계급을 통해 부르주아가 사실상 의석을 독점하고 있었죠. 이러한 신분별 투표에서 만약 근데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 세력들은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 선거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당시에 신분제 투표가 진행됐고 제3계급 투표에서 부르주아가 특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보통 선거에 부르주아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반대했다는 것.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1848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제한 선거인 신분제에 의해서 제3계급 선거를 수용해서 이 봉건 세력들과 타협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3계급 선거, 평민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납세자에게, 즉 부르주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급이죠. 종교계급, 세속, 종교지, 종교귀족, 세속귀족, 그 다음에 평민은 이제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납세액 비율만큼 의원 정수를 배정받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 계급별이 납세한 비율만큼 의원 정수를 배정받고 각 계급 내에서 배정받은 정수 내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즉, 차등 선거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파, 라사파 모두 이 보통 선거 도입에 비협조적인 이 부르주아와 진보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선거와 의회의 참여는 라살주의든 마르크스주의든 어쨌든 의회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 삼인당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의회를 통한 혁명을 주요 목표로 보는 것은 라살주의자들입니다. 1891년 독일 3인당은 마르크스주의적 경영인 에르프르트 강령을 제정하는데 이 강령의 총론은 어,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하면서도 강론에서는 이행기 내지 이 전술적으로 의회주의 이 합법 투쟁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정책은 이제 의회주의와 합법 투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당시 독일 제국의회는 내각 해상권이나 혹은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는 강제적인 권한이 없고 형식적 의회였다는 거예요. 영국의 의회처럼 의회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지배하고 의회는 단지 이 군주의 자문하는 그죠? 군주를 자문하는 성격으로 강제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3인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증가했지만 의회 내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3인당의 성과, 즉 1891년 투표율로서 독일 3인당이 제1당이 됩니다. 매우 그 고무적인 현상이었고 당시 엥겔스는 독일 3인당이 새로운 예리한 무기인 보통선거를 계속 활용한다면 20세기 말에 이르러 소부르주아 및 소농 등 중간계층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결정적 세력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해요. 사실 독일 3인당이 집권까지 했죠. 20세기 후반에. 그렇지만 20세기 후반이 야 20세기 초반에도 했네요. 1차 대전 이제 패배하고 나서 독일 황제가 3인당에 권력을 줬으니까 3인당의 권력을 잡았는데 문제는 권력을 잡은 3인당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간 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 삼인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 집권 시기에 프레이셔는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상원을 기반으로 독일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제국에서 제국이니까 연방이니까 연방이 있고 그다음에 프레이션 의회가 있는데 프레이션이 독일 연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그래서 연방 상원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전체, 독일 제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 개별 연방 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 상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 상원이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제국의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1900년 이후에 제국 내각이죠. 제국 정부가 연방 상원을 제치고 실질적인 통치 이 기관이 되면서 이 제국 내각의 파트너죠. 제국 내각의 파트너, 제국 내각을 견제하는 제국의회가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의회죠. 제국의회 권한을 보면 제국 정부는, 제국 내각은 제국의회 동의 없이 이러한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들을. 그렇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면 제국의회의 협력이 필요했다. 새로운 입법에는 제국의회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국 정부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제국의회의 권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국의회에서 활동하는 독일 3인당의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라살이 보통선거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세력이죠.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반대로 비스마르크와 보통선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1860년대 독일에서 통일 문제, 민주주의 문제, 노동자 문제를 놓고 봉건 세력, 부르주아 세력, 노동계급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해법을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어요. 봉건 세력은 이제 비스마르크로 대변되고 부르주아는 이제 진보당과 같은 자본주의 정당, 노동계급은 이제 라살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은 루이 나폴레옹이 노동자들을 포섭해서 자유주의자들을 탄압한 일이죠. 그래서 봉건 계급과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자들이 이런 비스마르크, 봉건 계급이죠. 봉건 계급 비스마르크보다 앞서서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자유주의 사상을 주입하여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죠? 비스마르크와 대항하고자 했다는 거죠. 노동자들을 포섭했는데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전 독일협회 그죠? 노동자 교육기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 독일협회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노동자들을 교육하면서 노동자들을 자유주의자의 하위 부대, 부르주아의 하위 부대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진보당은 베를린과 작센주와 같은 공업 도시에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업 도시에서는 투표죠. 선출을 놓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경쟁하겠죠. 이래서 이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 독일협회가 창당한 자유주의자 진보당은 상비군의 폐지, 전쟁 예산 축소를 요구하면서 의회 승인이 없는 전비 주출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군국주의자죠. 전쟁을 준비하는 비스마르크와 대립하게 됩니다. 마르크나 라살은 1848년에 혁명에 참여했고 그때 혁명은 아, 본주아가 노동자들을 배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 교훈으로서 부르주아로부터 독립된 노동자당 건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1848년 부르주아들이 배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동적인 공공계급과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 타도 대상은 여전히 이 공공계급이죠. 공공계급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과는 같은 조직을 하지 않지만 이러한 공공계급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사안별로 협력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르주아지의 진보당이 프로이센 의회에서 제3계급 선거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이러한 보통선거 도입을 반대해서 좌절됐습니다. 라살은 이 부르주아들이 보통선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비스마르크와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봉건 계급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한 노동자당이 ADAB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은 먼저 부르주아 민주주의들과 함께 반동적인 봉건 세력을 타도하는 노동자 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라살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살의 반자유주의적인 태도죠. 그죠? 공공계급과 결탁하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라살은 부르주아들은 진정한 혁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자유주의자들과 절연하기를 요구해.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건계급과 결탁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라살은 자본가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라는 봉건 권력과 협력하기로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 라살이 노동자를 위한 보통선거를 거부하는 부르주아 정당이죠. 부르주아 정당을 적대시하면서 오히려 귀족 정치, 봉건 정치와 손을 잡았다. 라살의 입장에서는 부르주아가 귀족보다 노동자에게 더 해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건 귀족들은 부르주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자유주의자, 부르주아들은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매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라살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이러한 입장과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험 정책이죠. 사회복지 정책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생산조합을 자신이 지원하고 대신에 이 노동자들을 부르주아 편이 아니라 자기 봉건 권력의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들과 봉건 귀족이 서로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땡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살은 봉건 귀족하고 결탁했다. 라살은 비스마르크와 마찬가지로 프레이션 중심의 독일 통일 국가를 수립을 주장했는데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 양자 모두 헌법 문제에서 이성보다는 현실의 권력 관계를 중시하는 마키아벨리즘이죠. 라살이 말로는 헤겔, 이성을 중시했지만 현실에서는 권력 투쟁, 그죠? 실질적인 권력 관계를 중시했다는 것. 말은 헤겔이지만 실제로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비스마르크와 결탁을 했다. 비스마르크의 비밀 자문관이었던 바그너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라살 그리고 라살의 재정적 후연자인 하시벨트 백작 부인 그리고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 등과 교류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아힐러가 비스마르크 측과 라살이 서로 접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혔고요. 베벨에 따르면 바그너가 라살로부터 생산조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는 그러한 제안을 듣고 이를 아이힐러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다시 비스마르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바그너는 비스마르크가 스스로 생산조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전에 이미 비스마르크가 생산조합을 지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일러는 라살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미 이 베벨의 노동자협회에도 접근을 했고 1862년 노동자협회 전당대회에서 아이일러가 베벨에게 비스마르크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비스마르크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보통 선거에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엔진 부분의 노동자협회에 8만 프레시언 달러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힐러는 노동자협회가 비스마르크와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지만 어,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반대했다고 합니다. 라살은 이러한 제안에 받아들인 거죠. 1878년 제국의회에서 베벨은 사회주의자 진화법에 대한 의회 토론 과정에서 아일러가 1860년 이렇게 베벨에게 제안한 내용은 사실은 비스마르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이러한 베벨의 주장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아일러가 비스마르크와 경찰을 위해 보고서를 쓰는 등 노동운동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1863년 비스마르크는 라살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도착 후 48시간 내에 양자가 만났다. 이렇게 베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베벨의 해고력에 따르면 라살은 1864년 비스마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유일하게 쓸모 있는 것. 프랑스 혁명은 보통선거를 도입했죠. 보통선거가 거대한 권력 수단이며 독일에게 이것이 도입된다면 독일에게 도덕적 성과가 될 거라면서 보통선거를 청원했다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라살은 비스마르크와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점, 양자가 만난 점을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도입된 보통 선거가 라살이 활동하던 시기에 프랑스에서 다시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도입되었는데 똑같이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이러한 보통 선거를 도입하도록 라살이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라살은 비스마르크에게 자신의 저서를 합법화시켜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라살은 비스마르크의 허락하에 자신의 저서가 합법화됐지만 보통 선거를 바로 실시하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 즉각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1864년 라살이 베를린 법전에서 1년 안에 비스마르크가 보통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 베벨은 라살이 이렇게 공언한 배경에서는 라살이 비스마르크를 만난 자리에서 비스마르크가 조만간 보통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라살이 그렇게 장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878년 베벨은 제국의회에서 비스마르크가 하츠벨드 백작 부인 및 황제의 동생인 알브레이트 왕자의 중재로 4시간 동안 라살을 만났다고 밝히고 비스마르크에게 라살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실제로 라살과 서너 번 만났으나 라살과 보통선거 도입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답변에서 비스마르크는 라살에 대해서 애국자이며 군주제와 독일 제국을 옹호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비스마르크는 라살과 아, 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라살의 매우 똑똑함이죠.
그러한 거에 대해 찬사를 했지만 라살이 너무 야망적이고 권력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답변을 통해 라살이 보통 선거를 통해 자기가 보통 선거로 당선될 수가 있겠죠. 라살의 독일 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농담까지 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비스마르크와 라살은 수차례 만난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자신이 라살을 처음 보좌한 게 아니라 라살 측에서 접촉을 요청을 했고 관계를 구원했다고 밝힙니다. 비스마르크의 비서 팔타히는 이런 라살과 비스마르크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외무성 관리 코이들에 따르면 라살이 너무 성가시게 비스마르크와의 접촉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스마르크와 직접적인 접촉을 끊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라살의 충고에 따라서 1866년 북독일 연방에 보통선거를 도입하였고 더 나아가서 라살의 영향을 받은 비스마르크는 봉건사회주의죠. 국가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군주사회주의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죠. 어,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라살은 리프크네프트에게 생전에 자신이 이 비스마르크와 식사를 같이 했음을 인정하고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라살에게 비스마르크를 멀리할 것을 경고하였고 마르크스 역시 이제 비스마르크와 같은 보수주의자와 타협한 라살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